미하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앞에 사진을 좀 보세요. 부총리님,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초상화는 김기창 화백이 최근에 그렸던 세종대왕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는 정조 임금 때 정승을 지냈던 최재공을 이명기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양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일별했을 때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초상화는 철저한 사실을 그린 겁니다. 화가가 대상을 보고 그대로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그린 그림이고, 왼쪽은 상상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 최재공의 같은 경우는 눈동자를 보시면은 약간 사실기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대로 그렸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왼쪽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또 앞으로의 그런 정책 방향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 주요 정책 중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아젠다가 있죠. 네, 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난 6월 4일 날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고 경제 운영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둔다고 했죠. 지금 6개월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 현황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일자리 관련해서 투입한 예산은 약 50조, 그중에 20조는 실업기금입니다. 실제 한 30조 정도 됐는데요. 일자리 관련 예산의 고용률 효과는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봤기 때문에 효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1조 8천억을 투입해서 고용 창출을 한다는데 어떤 분야가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가능하냐 했더니 분야별로 고용 창출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혈압이 낮아가지고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을 먹은 이후에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5년 동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23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고용률을 창출하는 주체는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경우와 민간 부분에서 창출을 할 텐데 238만 개 중에서 정부와 민간 부분의 비율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부문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에서 유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것이 그 영향이 파급돼서 민간이 창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그렇게 직접 고용하는 효과하고 정부에 각 직간접으로 도움을 줘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비율이 238만 개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거꾸로 묻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발생돼서 취합해보니까 238만 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65%를 70% 올리려 하다 보니까 꼬박이 해버리니까 238만 개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 70%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0%에 맞추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그 일자리 창출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0%를 달성한다. 이것이 정책 방향이다. 238만 개 일자리를 각 분야별로 브렉다운이 가능합니까? 그 아주 조금 더 정치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38만 개 중에 한 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그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했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정책에서 한 90만 개 정도가 창출되고 나머지는 정말 순수한 민간 부분에서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년 동안 238만 개를 만들 계획인데 현재까지 70% 로드맵이 완성 안 됐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0%는 결과치로 또 그런 결과치에 해당되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은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저희인데 제출한 그 내용은 곧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거고. 바로 그 점이 현재 저희가 그러한 70% 로드맵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시간 선택제라든지 여성의 경제 참여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큰 정책 방향은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러면 과연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에 의해서 얼만큼이 창출될 거냐 보다 신뢰성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느 부서가 지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지고 있습니까? 국토부가 지고 있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 부처가 협업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부동산 대책을 크게 한 3번 발표한 겁니까? 4월달하고 8월달하고 얼마 전에 하고요. 큰 대책으로 말하면 3번이 가장 큰 대책에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3번 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겠습니다. 4월달에 발표한 정책 또 추진한 정책의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장의 큰 방향은 좀 그런 방향으로 틀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요의 측면에서 그런 수요를 잘 충족시켜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계류적인 법안이 거기에 대한 그런 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보다 단기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서민층이나 이런 그런 전세 시장과 관련된 대책이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대책을 하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안 하고 전세 자금만 1년에 한 8조 내지 9조 원씩 지원했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는 부동산 시장과 그 주택 시장 정상화 병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의 동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큰 문제가 저희도 그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되지만 여전히 전세 가격 자체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그 부동산 관련 3대 핵심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거의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지난 4월 1일 부동산 대책할 때 제가 이 대책을 시행하면은 연말 정도 가서 몇 % 정도 매매량이 늘어날 거냐고 한 질의에 대해서 한 1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한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 당시 그게 국토연구원에서 예측한 자료가 현재 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자세하게 제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혜택을 준다는 목표로 특정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특정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편익과 또 이쪽의 피해의 접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소수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로 볼 적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의 피해도 나름대로 네.